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단순히 읽고 즐기는 취미 그 이상이었다. 누군가는 시를 써서 세상을 바라봤고 또 누군가는 소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문학은 더욱 빛났다. 왜냐고? 사람들이 현실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문학만큼 좋은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늘 나오는 멋진 예시가 있다. 바로 고대 그리스다. 한번 상상해보자. 아테네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냐고? 그렇다. 연극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런데 이 연극이라는 게 단순히 재미로 보는 게 아니었다. 그 시대엔 연극이 종교의식의 일부였고 동시에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정치적, 윤리적 문제를 꺼내노는 장이었다.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축제에는 아예 모든 시민이 참여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극장에 모여 앉았다. 그 자리에선 시인들이 세상살이의 고뇌와 인간의 본성을 읊었고 관객들은 웃고 울며 그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봤다. 한 예로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 같은 작가들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당대의 고민정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그들의 작품은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었고 시민 사회 전체가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였던 셈이다. 그러니까 문학은 그 시절에도 이미 사회적 도구였다. 지금처럼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였지만 사람들은 이야기의 힘을 통해 세상과 소통했고 함께 성장했다. 지금 우리가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사실 그 연장선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멋진 그리스의 시민 문화에도 어두운 그림자는 있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한 건 아니었으니까. 예를 들면 노예들이나 여성들은 연극 무대 근처에도 갈 수 없었다. 심지어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가 과연 이상적인가? 현대인의 눈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처럼 어느 시대건 문학이 진정한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 되려면 끊임없이 질문하고 경계하고 또 스스로를 반성해야 한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중세를 지나며 문학은 점점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만났다. 특히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셰익스피어의 극장은 신기한 곳이었다. 귀족도, 장사꾼도, 심지어 거리의 평범한 시민들도 모두 모여 함께 웃고 울었다. 무대 아래 갤러리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앉아서 관람했고 무대 바로 앞 피트에서는 서민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치고 박수치며 연극을 즐겼다. 신부는 달랐지만 그날만큼은 모두가 같은 이야기 속 인물이 되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유의가 아니었다. 문학은 거기서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선과 악은 어떻게 갈리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프랑스로 가보면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 프랑스 귀족들은 셰익스피어보다는 조금 더 고상한 취향을 추구했다. 이들은 교양 있는 인간 헌터미을 이상형으로 삼았고 문학은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토론의 장이 되었다. 귀족들은 살롱에서 문학을 읽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인간관계를 논하며 자신들의 품격을 드러냈다. 물론 그 속에도 모순은 있었다. 겉으론 세련되고 품격 있어 보였지만 여전히 사회의 많은 부분은 배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문학이 사회의 거울로서 작용했다는 점, 그리고 그 거울이 점점 더 넓은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한 진보였다. 하지만 아무리 멋져 보여도 고전문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완벽한 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루소나 몽테스키에 같은 18세기 프랑스 사상가들은 당대의 고전주의 문학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딱딱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문학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때는 계몽주의 시대였다. 사람들이 이성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한다며 지식과 합리성을 앞세우던 시대 말이다. 이 시기 프랑스에선 모든 걸 다시 생각하려는 움직임이 강했다. 정치, 사회, 종교, 교육, 그리고 문학까지. 당연히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새롭게 던져졌다.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더 이상 문학을 귀족들의 장식품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다. 대신 세상의 불합리함을 고발하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목적으로 문학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학은 더 이상 신중하고 조용한 응접실에서만 존재하지 않았다. 거리로, 광장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런 이상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다. 실제 사회는 여전히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바빴다. 그 속에서 진짜 모두의 문학은 쉽게 실현되지 못했다. 문학이 가진 약점도 드러났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문학은 때로 너무 느렸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고 변화에 둔감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문학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책보다 신문, 이야기보다 정보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포기하지 않았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와 대화하려고 애썼다. 때론 비판하고, 때론 위로하며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또 물었다. 어쩌면 문학은 언제나 그랬는지도 모른다. 완벽하진 않지만 멈추지 않는 질문. 그것이 바로 문학이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일지 모른다. 서구 문학, 특히 프랑스 양식의 수입과 그것이 동양 전통 문학과 충돌하거나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수용되었다는 문제 제기. 한국 문학이 전통 속에서 자생적인 창작력과 예술성을 지닌다는 주장. 조선시대 독서 전통과 독자의식. 한자 및 한시 문화의 중요성.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고전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나 이러한 전통이 서구 중심의 근대 문학 개념에 의해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이 글은 전통 문학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독자적 가치와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학이 단순히 오락이나 흥미거리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고유 문화의 깊이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는 주장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문학은 늘 서구 문학의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문학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움직임은 때로는 우리 고유의 정서를 억누르기도 했죠. 당시엔 그것이 가장 진보된 형태라고 여겨졌고 전통이라는 건 구식이거나 낡은 것처럼 취급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써 내려간 시조나 고전, 문학 속에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학은 단지 글을 잘 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니까요. 1960년대 이후에는 이런 전통 문학을 다시 돌아보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언어, 우리만의 정서가 담긴 문학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었죠. 조선시대의 독서 문화나 고전 작품들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예술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었죠. 물론 모든 작가가 처음부터 뛰어난 글을 쓰는 건 아니죠. 때로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이 많아도 그걸 제대로 표현해낼 힘이 부족해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창작의 미묘한 감정이나 미학적 깊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작품은 생명력을 잃게 되죠. 우리 사회에선 문학이라는 게 사회적 책임이나 공동체와의 관계보다 개인의 감정이나 자기만족에 머무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이들이 문학을 어려운 것 혹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문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멋진 단어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지닌 글 아닐까요? 그 글이 현실을 담고 있다면 더 좋겠죠? 이때 말하는 현실은 단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맥락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작가는 현실의 독자를 위해 글을 써야 한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는 나타날 잠재적 독자를 위한 글도 중요하다고 말하죠.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먼 훗날 누군가는 그 글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작가들이 종종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길을 잃는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 독자에게 맞추자니 문학적 깊이가 약해지고 잠재 독자에게 맞추자니 독자의 공감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은 문학을 좋아하지만 사회나 현실엔 관심이 적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문학을 외면하지는 않지만 현실 속에서 얼마나 그것을 읽고 느끼고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결국 진짜 문제는 문학을 읽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현실 독자의 부재일지도 모릅니다.
문학이 사회적인 힘을 갖기 위해선 그것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독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작가가 아무리 뛰어난 글을 써도 그 글을 읽어주는 이가 없다면 그건 누구를 위한 문학일까? 잠재 독자층이라는 건 단지 언젠가 생겨날 수 있는 독자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작가가 자신의 글을 통해 닿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에 가까운 개념이죠. 작가가 깊이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쥐어짠 문장들은 결국 그런 인간에게 닿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종종 현실의 독자에게 말하듯 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보다 더 나은 감각과 사고를 가진 독자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 상상 속 독자는 삶과 문학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예술의 깊이를 느끼는 사람이죠. 현실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런 독자를 생각하며 글을 써야 문학은 자기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는 늘 갈림길에 서 있어요. 현실의 독자와 이상적인 독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거죠. 너무 현실만 따라가면 문학은 평범한 문서로 전락하고 이상만 좇다 보면 독자에게 외면당하니까요.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18세기 프랑스의 문학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당시 시민계급이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작가들은 기존의 귀족 중심 문화와 새로운 대중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었죠. 독자들은 변화를 원했고 작가들은 이 흐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했어요. 사르트르는 이런 상황에서 작가가 해야 할 일은 자유를 향한 자유를 지켜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정권이나 체제에 복무하는 글이 아니라 독자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는 이런 글쓰기를 통해 독자와 작가 모두가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들은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글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글을 통해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말하려 했죠. 루소, 디드로, 볼테르 같은 철학자들은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의 구조에 대해 글로 저항했고 이들의 사상은 문학 속으로 자연스레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이후 러시아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작가들도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당대 사회에 맞서 싸우는 지식인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건 아니건 간에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자 했고 문학을 통해 변화를 꿈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벨린스키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문학 비평가가 아니라 문학을 통해 러시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작가에게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진짜로 살아있는 글을 써라. 삶을 바꾸는 문학을 하라. 이후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체호프 같은 대문호들이 줄줄이 등장했죠.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감성적인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문학을 삶의 무기로 삼았다는 데 있었어요. 자신만을 위한 글이 아니라 시대를 위한 글,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한 글이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시 러시아는 결코 문학 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제한되고 검열이 심했으며 물질적 기반도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학이 꽃필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겐 문학을 위한 정신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러시아 문학이 이렇게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작가들의 재능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 뒤에는 오랫동안 이어진 교육과 지식의 토대가 있었습니다. 로몬 오소프나 카람진 같은 인물들이 러시아 문어체를 정리하고 문학 언어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 기반 위에서 작가들은 사회를 통찰하고 인간을 깊이 들여다보는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죠. 18세기 러시아는 아직도 봉건적 요소가 많았고 민중은 억압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은 그런 현실과 끊임없이 싸웠어요. 새로운 감각과 가치관을 제시하려고 했고 독자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외쳤죠. 그들의 글에는 분노가 있었고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너무 빠르게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 우리 전통 안에서의 축적이 충분히 쌓이지 못했다는 점이죠. 한국 문학이 사회와 현실을 꿰뚫는 강력한 힘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 단지 작가들의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뒷받침해줄 교육과 철학, 사상의 기반이 약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한국 문학이 겪는 고민은 단지 하나의 시대, 문제라기보다 오랜 시간 쌓이지 못했던 정신적 자산의 결과로 봐야 할 거예요. 마치 러시아가 19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러시아 문학처럼 깊은 뿌리를 갖지 못한 이유는 단지 작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18세기 프랑스나 19세기 러시아처럼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지식인 계층과 문화적 전통이 우리에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러시아는 로마노소프나 뿌시킨 같은 선구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뒤를 이은 수많은 작가들이 사회 속에서 문학을 실천해 왔어요. 반면 우리는 오랫동안 식민지 경험과 전쟁, 산업화 속에서 너무 빠르게 현실을 따라잡느라 문학의 기반을 다지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 문학의 현실은 세계 문학 속에서도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기엔 여전히 어려움이 많아요. 단순히 번역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 그 문학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독자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문학이라는 건 단순히 좋은 글을 쓰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글을 제대로 읽어줄 독자가 있어야 뒤로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문학은 그 독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작가가 아무리 열심히 써도 그 글이 누구에게 닿지 못한다면 문학은 멈춰버린 셈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한국 문학을 단지 한글로 쓰인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삶과 감정, 그리고 진실을 읽어낼 수 있는 독자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달려 있어요. 단순한 외국어 교육이나 번역 사업이 아니라 한국 문학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 글이 가진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감의 공동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한국 문학은 그 자체로 독자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문학계 안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의 문화적 구조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작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그가 딛고 선 사회의 문화적 기반이 어떠한가에 따라 문학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 한국 사회가 문학을 향유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공통된 문화적 정서를 갖고 있었다면 작가의 고통도 문학의 고립도 지금보단 덜했을 겁니다. 작가가 굳이 정치적인 의식을 앞세우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겠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문학을 사랑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사람들, 혹은 현실에 익숙해져 문학을 멀리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가는 고립된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도 그의 글에 응답하지 않고 독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단지 현실 독자만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요. 문학은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작가는 여전히 잠재적 독자를 향해 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잠재적 독자를 현실의 독자로 바꾸기 위한 예술적 실천과 창작의 성실함을 갖춰야 하죠.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좋은 작가는 타고나는 거야. 하지만 진짜 작가는 단지 재능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같이 생각하고 쓰고 실험하면서 자신의 글에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해요. 예술은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독자가 읽고 공감해줄 때 비로소 살아있는 무엇이 되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작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문학의 본질을 지키고 그 빛을 되살리기 위해 작가가 어떤 태도로 세상과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을 넘어 문학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작가들은 수많은 제약과 고통 속에서도 글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복잡한 현실과 조급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문학이 가져야 할 깊이와 사유는 자주 뒷전으로 밀리곤 했죠. 사르트르가 말했듯 작가는 그저 고립된 예술가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존재여야 합니다. 단테가 지옥과 천국을 오가며 인간의 죄와 구원을 노래했듯 셰익스피어가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욕망과 고통을 무대 위에 펼쳐 보였듯 한국의 작가도 자기 삶과 사회를 직면하며 끊임없이 묻고 답해야 해요. 문학이란 결국 인간이 자기 삶을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단지 개인적인 성찰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전체와도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삶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어야만
그 삶을 글로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문학은 단순히 멋진 말을 나열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문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고통, 그 안에 진실을 꿰뚫는 데서 시작하죠. 작가는 현실을 모른 척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처한 삶의 조건과 환경을 똑바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끌어내야 하죠. 만약 그저 책상 앞에 앉아 관념적인 말만 반복한다면 그런 글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어떤 의미에서든 자기 고통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말로 풀어내는 용기, 그것이 작가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질입니다. 특히 후진국이라 불리는 사회에서 문학이 탄생하고 뿌리내리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삶의 조건은 열악하고 문화적 기반도 부족한 상황에서 작가는 끊임없이 절벽 위를 걷듯 쓰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기도 합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질문이 있고 질문이 있는 곳에 문학이 태어나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는 기존의 장르나 형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말, 새로운 이야기 방식이 등장하고 그 속에서 문학은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예컨대 로망스 로맨스 같은 장르가 등장했던 것도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한국 문학도 그런 전환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글쓰기, 새로운 감정의 구조, 그리고 새로운 현실 인식의 방식이 필요하죠. 단지 오래된 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언어와 감각을 발굴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작가들이 맞닥뜨린 진짜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해요. 문학의 본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작가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 글을 써야 할까요? 작가는 단순히 예쁜 문장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질문을 던지며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려는 사람이어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작가가 말하고자 할 때 언론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의 문학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문학은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상상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 없이 쓰인 글은 결국 권력의 말장난이 되기 쉽죠. 작가는 사회에서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반드시 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난 것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문학은 그냥 장식에 불과해질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의 18세기 작가들은 바로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이야기꾼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는 전사였어요. 그들에게 글을 쓴다는 건 목숨을 건 선택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말할 자유를 쟁취했고 그 자유를 통해 문학은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었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용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혹은 그런 자유를 향한 간절함을 아직 지니고 있을까요? 문학은 결국 삶과 자유와 진실 사이에서 작가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18세기의 작가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워야 했던 시대처럼 오늘날의 작가들 역시 자유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미묘한 방식으로 자유가 억눌리고 있죠. 작가는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바라본다면 그 글은 결국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작가가 자신이 속한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아무리 모순적이고 불완전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의 말과 생각을 책임지는 글을 써야 하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작가는 글을 통해 독자를 감동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대중성과 문학성 사이의 균형은 항상 어렵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읽히기 위해서 글을 쓰고 때로는 팔리는 글이 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문학은 점점 본래의 기능을 잃고 단지 시장의 언어만을 흉내내는 껍데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 쓰는가? 작가의 말은 어떤 자유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만약 이 질문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국 진정한 독자도 진정한 문학도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광고 문구처럼 소비되는 글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 그대로 대중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소비되고 광고와 정보가 쏟아지며 작가의 언어조차 그 홍수 속에 묻히기 쉽죠. 말이 너무 많고 말이 너무 가벼워진 시대. 이런 시대에 작가는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지켜야 할까요? 작가가 아무리 진지하게 글을 써도 세상은 그 글을 광고 문구처럼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때로는 작가 자신조차도 본래 쓰고자 했던 말과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 결과 문학은 점점 더 대중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고립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작가 개인의 책임만일까요? 아니요. 그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말이 진실을 지니기 어려운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시민계급이 정치와 경제 권력을 쥐기 시작한 당시에도 많은 작가들은 말할 자격조차 얻지 못한 채 소외되곤 했죠. 그들은 정치적 변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혼란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작가는 끝없이 고민하며 언어를 다듬지만 그 말이 사람들에게 닿기까지는 사회 전반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작가는 여전히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시대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죠. 진짜 작가는 철저히 자기 고백을 담아 쓰면서도 그 글이 결국은 대중의 자유와 사회 정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작가는 결코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그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모든 말과 선택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대의 맥락이 따라붙기 마련이죠. 따라서 작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외면하거나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불편하고 불리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해요. 문학은 결국 주어진 것라 넌네에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여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작가는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가가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으려면 때로는 그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과 통찰을 문장으로 옮겨야 해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문학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기도 하죠. 문학은 단지 말로 이루어진 예술이 아니다. 그 말들 속에는 인간의 고통과 사랑, 그리고 시대의 운명이 깃들어 있다. 어떤 시는 한 민족의 마음을 통째로 꺼내 보여주는 듯하다. 예를 들어 이런 시를 떠올려 보자. 당신은 언제나 먼 곳에 계셨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 때마다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당신을 사랑했던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짧은 시는 단지 사랑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시대가 만들어낸 거리감, 그리고 말조차 닿지 않는 마음의 깊이가 담겨 있다. 그리움은 개인적인 감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민족 전체가 경험한 단절과 상실의 감각으로 확장된다. 이처럼 시는 현실을 정면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 분위기와 여운을 통해 더 깊은 진실을 건드리는 언어가 될 수 있다. 작가는 이와 같은 시를 빌려 말하지 않고 말하는 힘을 얻는다. 그리고 독자는 그 침묵 속의 떨림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때 문학은 진짜로 살아있는 무엇이 된다. 한 사회가 문학을 통해 어떤 질문을 품는지는 그 사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해준다. 문학은 때때로 말보다 더 깊게 시대를 꿰뚫기 때문이다.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쓰는가는 곧 그 사회가 어떤 진실을 감추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때로는 그 글이 칼날처럼 날카롭고 또 어떤 때는 눈물처럼 조용하지만 무거운 울림으로 남는다. 후진국의 문학은 특히 더 그렇다. 그곳에서 문학은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를 회복하고 인간의 삶을 복원하려는 노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은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언어의 힘이 되기도 한다. 한국의 문학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작가가 이 현실 앞에서 외면하지 않으려면 그는 글을 통해 진심을 증명해야 한다. 단지 형식적인 자유가 아니라 진짜로 시대와 맞서는 실존적 용기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은 단지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요구하는 진실한 응답이다.